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양반 이영훈. 네, 이영훈이라는 전 교수죠.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근데 타이틀로 계속 나오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명예교수 명예교수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 얘네들- 역사 왜곡 논란에 빚고 있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씨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만간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7년 퇴임한 이 씨는 과거 여러 언론에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소개됐습니다. 소속 단체인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서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씨가 서울대 퇴임 뒤 명예교수를 맡은 적이 없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대를 찾은 이유는 그동안 이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니었다고 하면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온 것인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서울대는 이 씨가 명예교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네, 그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 지금 아까 스테레오 소개하님께서 별부터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머니고스님 별부터 500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네. 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때문에 네. 요즘 엄청 시끄럽죠. 네. 이 양반 성공했어요. 이 책은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니까요. 요새 그 일베에서 입어서 응원하자 유니클로, 먹어서 응원하자 일본 맥주랑 더불어서 읽어서 응원하자 반일 종족주의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아무튼 제가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도 사실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더 이 역사 쪽이랑 좀 거리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보다가 지금 이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나오기 전에 이영훈 교수의 연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분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은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섭외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상 뭐 직접 출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분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이 책이 네. 조국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를 전 대표가 좌파가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비판했다가 홍준표가 좌파가 됐거든요. 그 밑에 윤서인 씨가 이제 댓글을 달았죠. 어떤 측면에서 뭐 비판하는 것인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그랬는데 아이고 난 정말 아이고 심지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두통을 유발한다. 혹은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다라고 하면서 또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사실상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게 보수 유튜버 일명 그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그 인간들은 그게 좋은가 봐요. 반일 종족주의 책이 이게 보수가 아니라 완전 친일파. 그 패밀리들이 있죠. 그 보수 유튜버 패밀리들 얼마 전에 모임도 했던데. 근데 이 책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서문에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고 읽으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끝까지 읽는 거가 거의 무슨 예전에 스겔의 관문 동영상 보기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굉장한 책입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책 제목이잖아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거든요.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서울대보다 낙성대가 더 옆에 낙성대는 무슨 대학교냐면 이런 얘기. 진짜 예전에 낙성대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성대 연구소예요. 뭐 아무튼 낙성대 뭐 경제연구소인가 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글 쓴 책인데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를 이쪽에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뭐 본 분이 뭐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정리를 하기로는 반일 종족주의의 개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이영훈 씨가 생각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사회 저변에 장기 추세로 이제 흘러가는 집단적인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이제 마음속을 이제 종족의 그 밑바닥을 이제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런 흔히 얘기하는 민족성 얘기를.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물질주의다. 라는 걸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물질주의가 뭐냐면은 돈이랑 지위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밑에는 뭔가 진실을 향한 추구, 뭐 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물질주의가 이제 깔려 있다. 돈과 지위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일단 네. 그런 게 이게 있는데 이 물질주의의 근원이 뭐냐면 한국의 역사와 함께 이제 오래된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샤머니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개념을 이제 샤머니즘은 최순실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미친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최순실 어떡할 거예요 이거. 샤머니즘이 존재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간에 그거 네. 아시잖아요. SK 최태원 회장도 그렇죠. 무당 때문에 선물에 들어갔다가 돈 잃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분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글을 한참 쓴 다음에 나중에 정치인들이 최순실 때문에 샤머니즘을 부정할 수 없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그 약간 부족주의나 종족주의 같은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종족주의에서는 일단 우리가 선이 되기 위해서는 뭉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웃을 악의 종족으로 규정을 하고 얘네들이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돈과 지위를 획득하는 거가 이제 습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반일 코인을 타서 돈과 지위를 얻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저변에 이제 흘러내려오는 그런 심성에서부터 그게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그 얘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개소리.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과 명예와 지위를 획득하려면 친일을 했어야 되고, 반일을 가장 극단적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은 3대가 개쓰레기처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반일 종족주의가 그걸로 돈과 지위를, 일단 뭐 그런 거, 이 책이 이영훈만 혼자 쓴 게 아니라 보니까 김낙년, 주익종 이런 경제사학자들과 김용삼 기자 등과 공저로 집필한 책이다. 이걸로 봤을 때는 근데 요게 그 이 책이 나오게 된 약간 역사적인 맥락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분들이 결국 다 서울대에서 근처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서울대가 굉장히 운동권의 세력이 컸어요. 특히 문과 쪽에서는 운동권의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네,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운동권들이죠. 운동권 그렇죠.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예전에 이제 지금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 되실 분도 똑같지만 그렇죠. 다 젊은 시절에 다 운동권 동아리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운 게 이제 뭐 유물론, 자본론 배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쪽에 접근을 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초예요, 시초.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게 둘이서 맨날 이쪽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반대쪽 얘기를 하다가 흑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왕 뭐야 그리고 댓글 보고 빡쳐서 우왕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된 거랑 비슷해요. 결과 설명을 하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운동권 사람들이 가지던 그 우리나라의 이 그 식민지 지배 이후에 경제적 성장을 설명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맹하론,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의 싹이 이미 있었고 네. 그걸 그냥 싹이 텄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국뽕이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도 일본이 없었어도 뭐 자본주의가 됐었을 건데 일본이 와가지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약간 정반대 쪽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반대 네.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 하는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둘 다 이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둘 다 너도 병신 너도 병신 하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정리가 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여기 반일종족주의에서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던 거는 그 자본주의 맹아론을 부정하는 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그거랑 싸우던 분들인데 지금도 마치 그게 주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 뭐 거부하는 그거를 좀 반박을 하면서 내가 승리했다 내 말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연구들이 막 되면서 너희도 사실 틀렸고 너희도 아니야 너무 극단적이야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좀 다른 종류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 거죠. 이거를 좀 무시를 한 그런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샤머니즘과 그 우리나라의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거에 그거를 증명하는 그 이영훈 씨의 예가 대표적인 예로 왜 우리나라의 그 개념의 근간에 샤머니즘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토지 기맹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그게 이제 길하거나 흉한 그런 것들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그게 유교관이랑 이제 얽히면서 장례와 제사 그리고 족보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북한 김일성 그 왕조의 뭐 탄생까지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이제 신라 시대부터 풍수지리설부터 시작해서 신라 시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토지와 인간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북한이라는 그런 곳을 만들었고 그리고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그 연관이 있으며 북한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무리한 개념들을 많이 갖다 쓰고 판타지 소설이 그러니까 그런 약간 느낌의 책인 거예요. 한단곡이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갖다 붙이면 뭐 다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런 종류의 내용이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개념들은 사실 그런 하나하나 얘기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인 그 이우연 씨라는 분이 이제 그 통계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주요 주장이 뭐였냐면은 당시 그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를 그 징용을 해간 그 사람들을 수탈하지 않았다. 굉장히 정당하게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잘 뭐 그 일본인이랑 차별을 두지 않았다.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 근거로 이제 쓴 논문이 일본 큐슈 에무카의 탄광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임금 민족 차별이라는 문제라는 이제 논문을 그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쓰는 논문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임금 대장 그러니까 96명의 임금 대장을 본인이 10년 동안 이게 노력을 해가지고 쫄라가지고 겨우 받아냈대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을 돌려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료 준비됐다는데요? 네, 자료가 준비되는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네, 그래서 뭐냐면 임금이 이제 근속 월수 연령 그리고 초과 노동 시간 그리고 민족 그러니까 일본이냐 한국인이냐 이 네 개로 이제 혹시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리그레션을 돌렸더니 민족이라는 게 상당히 그 유의 수준 p-밸류를 이제 통과를 하면서 유의한 수준으로 이제 영향을 줬고 오히려 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조선인이 그 모든 조건이 같았을 때 조선인의 기본급이 일본인보다 22.3%가 오히려 높았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의 주장은. 네. 그런데 네. 일단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이제 볼까요?
네. 아, 저게 그분의 이제 기본급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저 자료를 들고 가면서 이제 차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조선이- 그래프가 가로 세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그 명수? 네,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한 거고 그냥 왼쪽은 그 n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임금을 얘기를 하는 거라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심지어 건데 X가 근속연수 시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도 뭔가 했더니 아이고. 그게 사람 숫자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근데 저걸 보면서 네. 느끼는 거는 이분이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걸 딱 보면 조선인과 일본의 차별이 없으려면 그래프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요. 네.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일본인은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있고 조선인은 일정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두 집단의 임금 기준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서 누가 더 맞니, 누가 더 틀리니라는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 리그레션을 하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리그레션부터 멘탈 나가셨어. 아니- 리그레션부터 이해가 안 되심. 전 이거를 논문을 보고 이분이 막 하는 거에 자기 뭐 보면은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 워치 같은 거에 얘기가 나와요. 팩트를 통계적인 사실을 이제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막 삭제하고 차별받았다. 뭐 진실을 거부하는 뭐 통계 관련 뭐 그렇게 나오는데 저것만 딱 봐도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둘 간의 차별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역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만 봐도 그냥 다른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저 분석은. 일단 저 그래프 가지고 와서 그 소리를 내 앞에서 하면 제 학생들은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카스맨님이 그 논문을 보여줘서 논문을 잠깐 봤는데 와 우리나라 학술지에 리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들고 이게 문제가 이 논문 자체는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 해석도 잘못됐고 디자인도 잘못됐고 다 잘못하셨어요. 이게 논문이 어디 게재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본인이 그냥 쓴 책의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은 차별이 없었다, 공평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코인 탈라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아니 근데 이게 그쪽 사람들은 팩트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이 논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실증 연구라고 얘기를 아우, 하는 거란 말이죠. 정말 이 정도의 내용이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는 그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느낌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고 우리 일본은 수탈에 가지 않았고 수입을 한 거고 한국 조선은 수출을 한 거고 뭐 그런 일본이 주장하는 혐한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또 뭐 사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일제는 쌀을 돈을 주고 사갔지 수탈하지 않았다라는 김낙년 그 네. 씨의 연구도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분이죠. 그 교육부상도 네. 얘기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분도 뭐 일본 네.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공부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 곳이죠. 많은 연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인정을 받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고 사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누구들은 지주가 되고 누구들은 소장농이 되고 하면서 좀 경제적인 불균형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반드시 이걸 좋다고만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완전히 아예 그냥 일본 친일파라서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흑화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참 그 청년 시절 했던 그 훌륭한 연구들도 있지만
너무 두드려 맞다 보니까 문수영님 된 그래- 거야? 약간 그런 네, 느낌인 약간 게 그런 느낌이라고 이게 보시는 낙성대 게 학파에서 연구하신 예전 것들을 보면 그 시절에는 학자적인 소신을 지킨 것들이 꽤 있어요. 네네. 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거를 왜 쓰시냐고요. 자기 학문적 업적에 먹칠이죠 다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영훈 교수나 뭐 다른 그런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을 그래도 많이 그 지금은 좀 약간 그 나이가 원래 교수들도 그 특히 이런 역사나 그런 인문학 쪽으로 하는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흑화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약간 총기나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약간 흑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그런 업적들을 인정을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다가 이걸로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너무 왜 자기의 그런 거에 막판에 말년에 자꾸 이상한 짓을 하냐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 책이라는 거죠. 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돈 때문이라고 생각. 이게 그래도 뭐 이 나이에 돈이 왜요? 뭐 중요할 수 있겠죠. 돈은 네. 좋죠. 돈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이거 쓰신 이 교수님들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한 그쵸. 인정에 대한 명예욕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네, 있을 근데-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항상 학계에서 보면 학계에서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확 변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말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이런 실증주의 기반으로 이제 자기 학술적인 양심으로 만들어낸 연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난을 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변화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 너무 이제 쓰레기 같은 책을 썼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그렇죠. 아니, 너무 이상하게 썼어. 그렇죠. 그러기에도 그러니까 뭐 너무 이상하게 썼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든지 금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본 빨아제끼는 거는 금기예요. 독일에서 나치 빨아제끼는 거 금기잖아요. 근데 자 여기에서 100%가 다 이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어쨌든 도를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아, 이 근데- 책은 예. 첫 장의 서문부터 예. 틀려 먹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서문이 한국인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그냥 일본을 싫어한다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부와 명예를 갖는 그런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 주장에 약간 동의할 수 없는 거는 네. 이게 그냥 자기 에세이나 글이라면은 뭐 그게 괜찮은데 이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부를 하는 분이잖아요. 학문을 하는 분이잖아요. 학문을 하는 분은 그런 식의 타협은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선을 넘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두드려 맞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그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분이 왜 이게 그 샤머니즘으로 하는 게 되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샤머니즘으로 하긴 그런 게 아니라 족보는 사실 조선시대 때 그 요새 많이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토지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를 직접 줬지만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조선 전기에 그 일단 땅을 다 국가로 가져가면서 이제 운영권들을 뭐 양반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럴 때 이제 양반이라는 그 사람들의 자기네들이 이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설이 조금 더 이제 정설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연구를 한 분이 이제 이영훈 씨예요. 젊었을 때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분이 샤머니즘이 족보에 이제 뿌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이제 정치적인 그런 지금 정권들, 그리고 한국에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북조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갔다라는 거가 이제 많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좀 듣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튼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나 공감대를 가질 수는 없는 책인데, 그렇죠. 좀 많이 나간,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의 친일, 친일이죠. 지금의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일본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도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가 막 흘렀어도 자, 우리가 도로도 철도도 다 일본이 놔줘서 그 기반으로 파리가 성장한 건 사실 아니냐. 자, 그거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빨대 꽂혀가지고 쭉쭉 빨려 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했었던 행태들이 한국을 위한 거냐, 그렇진 않아. 일본을 위해서 다 한국을 이용한 거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은 한국에 도움이 된 걸 수도 있지만, 일본은 그 의도가 일본의 발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다가 무언가를 한 거고, 한국을 그 이용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와 핍박을 당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일본 때문에 잘 된 거 아니냐는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봤자 그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냐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다 결국 그게 조선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한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이거는 조선에도 이득이 되고 일본이 이익이 되는 것들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자꾸만 일본에 대해서 지금 뭐 불매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표명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결국 이완용이나 이런 매국노들조차도 처음부터 나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겨서 이익을 엄청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매국노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네, 그게- 매국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차피 지금 흐름이 일로 가니, 일본한테 가니 내가 먼저 남들도 좀 먼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 이게 국가의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와 최순실도 이게 국가의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짓이라니까요. 아니죠. 그렇게 믿고 있어.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키는 아니요, 거지. 이명박도 자기 국가를 위해서, 모든 독재자들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상하게 취한다니까. 저는 그 이명박부터는 나와 국가가 분리된 독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재자가 아니라 나랑 국가가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박정희 정도까지가 저는 국가와 나를 일치시키지 근데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요 하는데. 사안은 사장님 의견 동의합니다. 그래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저렇게 된다는 거. 보세요. 이명박은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해먹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가 지금 잠깐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목사를 불러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럼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본인은 지금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도 본인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독재인들은 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박근혜는 다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은데 이명박은 잘 근데 모르겠는데. 그런 그 통치권자의 자신과 국가를 동치시키는 건 이미 루이 14세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맡긴 돈 잘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 가능성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같이 기도했을 거야. 그런 부분들 보면 친일파들도 이게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했을 거라고 그게 보는 확신범이죠. 확신범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죠. 네. 그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좀 더 스무스하게 그렇죠. 안정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흘러갈 거, 부작용을 가지면서 내가 먼저 줄을 앞에 서서 나는 내 이익이라 좀 챙기는 게, 근데 어차피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아예 그냥 하는 먼저 게 낫다. 가자. 이게 국가한테 이익이 되고 그러면서 나도 이익이 되네 이러면서 한 거죠. 명분은 분명히 국가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패도 국가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모든 전 세계 독재자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그거 막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 간첩 몰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고문하고 고문 치사 사건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으로 확증 편향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 기전이랄까?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도 최순실도 엄청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다 한 짓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쟤네들은 안 들어갔는데 뭐 이런 느낌을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시 경영학 하신 분이라서 마인드가 저는 자. 그렇게 넘어가지. 그리고 네. 결국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보수는 홍준표만 믿고 가자. 근데 정말 와 모래시계 검사. 아니 와 우리 대표님. 저 대표님 우리 대표님. 오늘 와이프랑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홍준표가 나왔어요. 뭐 저런 사람이 보수 대표야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그만한 사람이 없어. 다시 보니 선녀 중에 선녀예요. 와 정말. 아니 요즘에 다시 보면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아니 미국 가서 골프 좀 칠 수도 있지. 사람 정치인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의 그 정치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반일 종족주의로 한번 이슈가 워낙 되고 있는 이용훈 전 서울대 교수 네. 예,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 그냥 그 우파들은 여러 가지 흔들리지 말고 준표 형만 믿고 갑시다. 그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저는 우파들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면 학자들이 정치색을 가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게 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학자면 자기가 학문적인 업적을 세우고 싶고 유지하고 싶으면 정치색은 가급적 숨기는 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새 또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 요새 많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데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 최백은 교수님도 있는데 사실 그분의 주장도 저는 살짝 좀 그냥 약간 전문가의 견해 같은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야를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견해는 그러니까 저도 제 전공 얘기를 할 때 덜 조심스럽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을 때 방사능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 특히 이런 방송이나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의 얘기를 듣고 할 때마다 네. 떠오르는 얼굴들이 네. 있어요. 그것도 있고 교수님.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지나치게 생각할 텐데라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정치색을 가지고 발언을 할 때 그분들의 보통 얘기는 자기 그 학문과 약간 떨어진 얘기를 전공 분야랑 떨어진 얘기를 할 좀 더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고 자기의 학문 분야에서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같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 얘기를 하셨던 뭐 지나가고 나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자기 연구에도 뭔가 합리화가 들어갈 수 있는 경향이 많아서 그럴 땐 약간 좀 이제 연구 방향이 좀 이분 왜 이러지? 라는 느낌으로 이제 틀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가 과학자냐 학자냐 프로페서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 저도 더욱더 조심, 있지만, 더욱더 더 한번 생각하고 네. 그래야겠습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반일 종족주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